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범행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유정이 이제 경찰에 처음에 잡히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진술할 당시에 누군가가 먼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지난 주말에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정유정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정유정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캐릭터라는 거죠. 네, 정유정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봐왔던 어떤 강력범죄 범죄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는데 28점이 나온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강호순 같은 경우에도 27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심리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부분 중에서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유정이 처음에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기는 중간에 들어갔다. 이것이 물론 거짓말이기는 한데요. 거기에서도 어떤 정유정의 욕구가 보인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신 유기의 대가로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 가상의 인물이 정유정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유정이 이 피해자의 신분을 자신의 어떤 그 범죄 행위의 보상으로서 받아들이는 심리가 있었다.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정유정이 화차라는 영화를 반복해서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차라는 영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인공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타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범죄와도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연결고리를 추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화차 내용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피해자의 신분으로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범죄소설 원작으로 한 이 영화가 개봉되기도 2012년도에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정유정이 상당히 그 영화를 반복해서 여러 차례 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범행에 어떤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이 영화에서 차용한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범행 초기부터 뭔가 본인의 학력 컴플렉스 같은 것을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명문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르게 된 거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 범행 직후에 정유정이 피해자의 옷을 걸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게 하나의 또 단초로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유정이 또 들려는 얘기가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일종의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장애의 여러 임상 양상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떠한 비정상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또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들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왔던 전문가는 그 정유정이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성 자폐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이 피해자로 된 과외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될 뻔한 선생님들과도 글로 이제 말을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이때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대면했을 때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스퍼거 증후군의 하나의 임상 양상으로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전문가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증언이 나왔어요, 방송에서. 이 친구들의 증언을 봤을 때 정유정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성격에 어떠한 바탕에 자폐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정유정의 그 범행 과정에 CCTV에 찍힌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계속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좀 특성이라고 합니다. 타이트한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정유정이 계속적으로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것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특한 말투와 걸음걸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송에서 나온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정유정이 초기에서부터 걸어오면 걸음걸이가 특이해서 누구인지 바로 알아본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정유정이 이제 범행 전에 과외 앱을 통해서 다른 여성들에게도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사느냐, 선생님 댁에서 과외를 해도 되느냐 이런 거를 질문했다고 해요. 그렇죠. 정유정은 본인의 살인 충동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의 일을 계획은 세웠을 텐데
때문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대면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다면 혼자 범행을 감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을 거고 그럼 물리적으로 본인이 혼자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마 여성으로 특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연령대가 있는 여성은 본인과 어떤 경험치에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등을 활용했을 때는 20대 여성이 본인의 어떤 범행의 대상, 물색 대상으로 좀 좁혀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한 범행에 이르기 한 6일 전, 7일 전부터 계속 그 가해 앱에 과외를 하겠다고 올린 학생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물어봤던 질문이 혼자 사느냐, 그리고 내가 가서 직접 과외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게 범행에 있어서 뭔가 홀로 범행을 감행하기 위한 어떤 물색 작전이다, 물색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정유정은 어쨌든 네. 검찰 과정이고, 자 검찰이 범죄 심리 수사관을 이제 투입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심리분석관. 심리 분석관을 투입하는 게 이제 범죄 수사하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건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검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연 한 60건 정도 네. 이제 심리분석관들이 투입이 된다고 예. 하는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강력범죄는 대부분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분석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피의자의 인지적인 그리고 또 성격적인 특성을 파악을 하고 또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라든지 피해자의 어떠한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리분석관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대검에 소속되어 있는 분석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 이러한 자료로서 사용이 되게 된다고 하고요. 예. 예, 이게 범죄 현장에서 남겨져 있는 증거를 가지고 그 피의자의 어떠한 특성을 보는 것이 이제 경찰의 프로파일러인데요. 네.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심리 알겠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묻지마 폭력까지도 신상 공개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요?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요, 피의자,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살인이나 강간, 굉장히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어야 됩니다. 아니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를 저질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너무 특정이 딱 하나하나 열거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피의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또 대통령의 어떤 특별 지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테러, 마약, 그리고 아동 대상 성범죄, 그리고 묻지마 폭력까지도 신상 공개 대상자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바로 묻지마 폭력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묻지마 폭력을 넣는다면 부산 돌려차기 같은 범죄자는 그럼 앞으로 신상이 바로 공개가 되는 겁니까? 예,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장미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피고인 단계에서는 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 정유정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신상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는 지금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신상 공개에 대한 명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이것이 공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피고인 단계에서의 공백을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강력 범죄라든지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제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은 그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대가 되고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피고인인 단계에서도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보복이나 2차 가해 두려워하는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를 좀 도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1심 판결 나왔을 때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가 나오면 저는 죽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호소를 했었어요. 제일 무섭고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대출 의원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요.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 할지 뭐 이런
명시적인 언행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가져가겠다. 또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법안에 담아놓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민사소송 과정 중에는 주소, 주민번호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인적 사항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피해자라면 범죄의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라면 이런 정보가 접근되는데 상당히 제약을 둬야 된다라는 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네.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 피해자 신상 공개를 할 때 굉장히 포토샵을 한 그렇죠. 뭐 뽀샤시하고 눈도 커지고 막 이렇게 턱도 갸름해진 사진 때문에 누군지 못 알아보는 그런 사진이 많이 공개돼서 논란인데, 자, 이번에 이제 바뀌면 이제 머그샷을 공개한다고 그래, 미국처럼. 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좀 범죄자들에 대한 뭐 사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예방이 되는 막 그런 것들이 될까요? 지금 이번에 정유정 사건 경우에도 신상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네. 그 나온 증명사진이라는 것이 너무 포토샵이 그러니까요. 이제 예. 과하게 되어 있어서 네. 온라인상으로는 거기에 더 과한 포토샵을 만드는 것이 이제 유행을 할 정도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나도 나오는 그 사진들이 그 피의자들의 현실과 너무 달라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피의자로 들어왔을 때 최근에 찍은 뭐 30일 이내의 사진 머그샷이라고 하는데요. 네.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서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할 때 이름과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주소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보여준다는 것이 피의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